40대 이하의 8월부터 백신이 선착순 접종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76만 명은 2차엔 화이자를 교차 접종하게 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2살 차이인 이준석 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늘 이재명, 김경수 지사가 공개 회동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를 두고 세대 간 충돌이 일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요구에 MZ세대가 제동을 건 건데 정년 연장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하에 진입했던 소방관 1명은 9시간째 고립돼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둬놓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피해자 고소에 앙심을 품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이 가진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사가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홀로 남겨졌다 숨진 3살 아이 친모 측이 한 사람이 2가지 유전자 형태를 가지는 키메라 증후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열심히 자녀 백신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쉽지가 않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위안이 된 건 정부가 내놓은 3분기 접종 계획이었습니다. 50대는 다음 달 마지막 주에 그리고 49세 이하는 8월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조금 일찍 다음 달 19일부터 백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아직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는 3분기가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은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교직원, 고3 수험생입니다. 접종은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데 고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은 화이자를, 초, 중등 교직원과 유치원 교사 등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게 됩니다. 50대는 55세에서 59세와 50에서 54세로 나눠 1, 2주 간격을 두고 예약과 접종을 하게 됩니다. 첫 접종은 7월 26일입니다. 49세 이하는 8월에 예약 순서에 따라 백신을 맞는데 연령별로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미정입니다. 7월에는 4종류의 백신 1,0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백신의 주차별 공급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나 물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희귀 혈전증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접종 제한 연령을 30대 이상으로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피접종자가 주의사항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좀씩 더 보완한 방향으로 개선을. 8월부터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부속 의료기관이 있는 대형 사업장에서도 자체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자체가 자체 계획에 따라 사회 필수 인력이나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접종을 한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까지 하기엔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당초 이달에 들어오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이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76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2차로 맞게 됐습니다. 이런 걸 조차 접종이라고 하는데 혹시 위험한 건 아닌지 정은혜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첫 교차 접종 대상자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던 방문 돌봄 종사자와 사회 필수 인력 등 76만여 명입니다. 이들은 당초 예약한 날짜와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코백스에서 구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의 공급 시기가 이달에서 다음 달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차 접종을. 실제 스페인 등에서 교차 접종을 실험한 결과 면역 효과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이상 반응이 늘어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을 희망할 경우엔 접종 권고 기간이 지나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역 효과나 방어 효과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임신부와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은 3분기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당시 버스 승객들이 희생된 이유를 버스 기사의 운전 탓으로 돌렸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았더라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그저 단순히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기에는 발언의 배경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첫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8살 송영길 대표와 36살 이준석 대표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나눕니다. 송 대표는 나이차보다는 공통점을 부각시켰고 택시기사도 해봤다 그래서 저도 택시기사 노조 출신이라고 또 카톨릭 분명히 안드레아 하시던데 저는 또 대관 안드레아입니다. 이 대표 역시 22살 나이차를 의식한 듯 예의를 갖췄습니다. 식사 한번 모시고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적 경륜이나 경험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두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했고 억지 비판도 자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광주 참사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광주 붕괴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여당에선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났습니다. 당내 의원 60여 명은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각 주자 간 신경전은 점점 더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윤 전 총장 측도 대응에 조금씩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쯤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거라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 오늘도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뜻이겠죠. 이로써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 큰 그림은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 측에서 나온 메시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엔 야당의 입당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상식의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을 아울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여야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소위 탈진보 세력까지 규합한 승리를 거둬야 집권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야당의 8월 말 입당 시한 제시엔 태산처럼 무겁게 움직일 것이라면서도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그러자 아마추어 티가 난다며 입당을 재촉했던 이준석 대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여당의 엑스파일 거론에도 있다면 공개하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 대선 캠프를 차리고 오는 27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구상을 담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는 실타래가 오히려 더 엉키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왜 당명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되받았습니다. 대표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실무적으로 풀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상의 첫 단추는 이미 잘못 끼워진 걸로 보입니다. 합당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과정의 파열음을 양측이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명 변경 요구에 선을 그은 건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3석의 국민의당에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당명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선 안 대표가 몸값을 키우기 위해 합당 지연 전략을 쓴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고 하니까 안 대표는 이준석 바람에 대해서도 평가절하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는 당대표의 나이가 아니라 그러면서 알박기 논란에도 오늘 29명의 지역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2번으로 나가면 진다며 입당 줄다리기를 하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기현 원내대표는 586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분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내 자동차 3사 노조가 근로자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올렸는데 곧바로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한 사람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이른바 MZ세대 직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배들이 여기서 더 누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예민한 문제여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해달라. 지난 14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생산기술직이 주도하는 국내 자동차 3사 노조명입니다. 저출산으로 앞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젊은 층의 아무래도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연장을 저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반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년 연장을 해선 안 된다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자동차 3개사 중 한 곳에 근무 중인 MZ세대 직원.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을 더욱 야기하는 반사회적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 지금 취업시장에 뛰어든 20대는 더욱 취업문이 좁아지는 길이니까. 해당 글은 각각 10,000여 명,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한 익명 게시판에는 생산기술직이 회장보다 높은 최고 지위를 누린다는 갓술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아까 말한 노사든 세대 간이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좀 쟁점으로 갈등 이슈로 표출될 수가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100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직설적인 비판입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보고서를 냈는지는 의아하긴 합니다만 내용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청년 고용정책 관련 보고서입니다. 고용 상황에 대해 그냥 쉬고 있는 청년과 구직 단념자가 계속 증가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대 고용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일자리 예산은 정권 초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4년간 93조여 원이 투입됐지만 20대 체감 실업률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25.1%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외부 고용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정책 대부분이 연령과 학력 등 개별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보단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 재단 시대로 규정한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청년 간담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를 주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임기 말까지 쓸 일자리 정책 예산은 모두 12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고 60대 이상 고령층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고 이 분노가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이어서 해법을 따져보겠습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5세 넘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능력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정년을 늘릴 만큼 근로시간 단축한다든지 해서 청년 일자리를. 자, 윤슬기 기자. 네. 중요한 문제가 있죠.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듭니까? 네,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했는데요. 55세에서 60세 고령층 고용이 0.6명 증가할 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은 0.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수치로 입증된 셈이죠. 예, 이 그림으로 잘 보입니다만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나 실제로 양쪽이 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들은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60세 정년으로는 고령화 시대를 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략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기준에 정년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예. 반면 젊은 세대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자신들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기업 경쟁력과 경제 전체에 활력을 잃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한 시민이 정년은 늘리되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실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해보니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으로 신규 고용 확률이 보시는 것처럼 0.00234만큼 증가했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신규 고용은 늘었지만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그 결론이죠. 이 밖에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도 거론되는데요. 이 역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건 또 하나의 불합리거든요. 나이가 먹는다 해서 봉급이 줄어들면 열심히 할 의욕도 없어지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일본의 경우 올 들어 정년 퇴직하는 나이를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습니다. 최대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사회적 갈등 없이 정년 연장이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엔 일자리였습니다. 일본은 유유구인 배율이라고 그래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개 이상 더 있어요. 일손이 부족한 나라예요. 예, 일본의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한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법을 제시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사실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보도로 알려진 지 2달 만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1시간여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TV조선 보도 이후 2달 반 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오라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첩경이라고 사과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관련해선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입건만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 안 한 상태입니다. 특히 선거나 표심에 영향이나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 전 총장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센터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되살아나서 아직도 불길이 거셉니다. 지하로 불 끌어 들어갔던 소방관 한 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성돈 기자. 네. 예, 지금 화재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쿠팡 물류창고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6시간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벽 5시 33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은 3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는 건물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에 있던 직원 20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큰 불은 잡았지만 4시간 만인 12시 15분쯤 지하 2층에서 불이 다시 번졌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면적이 축구장 15개에 이르고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가연성 생필품이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로 진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고립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생사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고립된 지 9시간이 지났지만 소방관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큰 불이 잡힌 뒤 오전 11시 20분쯤 구조대가 지하에서 수색을 했는데 다시 불길이 번지면서 구조대원 5명이 지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원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장인 50대 A씨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독가스가 들어차고 3층 높이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탈출로가 막혔습니다. A씨는 고립 직후 지금까지 9시간 넘게 무전도 끊긴 상태입니다. A씨가 지닌 산소통은 20분 정도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즉시 소방관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불과 34kg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청년이 어떻게 왜 숨졌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친구에게 당한 폭행으로 지난해 11월 가족에게 돌아간 뒤에 친구들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살 A씨가 동갑내기 친구인 김모 씨와 안모 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은 지난해 11월 초 처음 포착됐습니다. 서울 양재파출소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에게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관이 A씨를 데리러 온 친구 대신 아버지에게 연락해 아들을 데려가라며 가족 품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고향 대구로 돌아간 뒤 치료를 받으며 김 씨와 안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진 뒤인 지난 1월 상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김 씨와 안 씨는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자신들과 관련된 상해 고소 사건도 취하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예 전화를 못 받게 한 뒤 문자로 고소 취하를 통보하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보셨듯 저희가 이들의 관계를 친구라 표현하긴 합니다만 친구 사이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피의자들은 숨진 청년에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까지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 오피스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A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4일 새벽. 몸무게 34kg,
영양실조로 인한 저체중에 폭행당한 흔적도 확인됐죠. 신고를 한 건 함께 살던 친구 안모 씨. 다른 동거인 한 명과 함께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 씨가 서울에서 피의자 안 씨, 김 씨와 동거를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집을 못 구해서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이제 호텔에서 자고 있다, 집을 구할 때까지 모텔에서 자고 있다고 한번 들었었거든요.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10월로 추정됩니다. 대구에 살던 아버지가 A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한 거죠. A 씨가 발견된 곳은 서울. 경찰은 A 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하고 대구의 집으로 돌려보냈고,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안 씨와 김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안 씨 등은 3월 말 A 씨를 다시 서울로 데려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몸을 결박하는가 하면 감금한 상태에서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일용직 노동까지 시켰습니다. A 씨 명의로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시도하고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는 모두 팔아 돈도 챙겼습니다. 통신사에서 부친한테 확인차 전화를 했던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알게 됐겠죠. 마른 체형이었던 A 씨는 이렇게 사는 동안 몸무게가 34kg까지 빠졌습니다. 국과수는 폐렴과 저체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밝혔죠. A 씨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이들이 새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던 6월 1일. 경찰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A 씨를 피의자들이 부축해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후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홀로 남겨졌다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 관련 소식입니다.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DNA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친모 측이 키메라 현상 가능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몸에 두 유전자가 공존한다는 건데요. 검찰 역시 아이 바꿔치기 주장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내놨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여성이 호송버스에서 내립니다.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48살 A씨입니다. A씨 측은 오늘 3차 공판에서 한 몸에 두 유전자가 공존하는 키메라 현상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명 정도만 보고될 정도로 희귀한 현상입니다. A씨 측은 다음 재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처지가 심정이 이렇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출의 의미가.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도 A씨가 친모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처음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며 관련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망 현장에서 나온 부서진 배꼽 회색기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친모 A씨에 대한 4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외화 재테크로 가장한 환율 맞추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최대 2배를 준다는 말에 16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주차장에서 고급 수입차 안을 뒤집니다. 차 주인의 집에서는 현금 다발이 가득한 금고도 나옵니다. 20대 A씨는 지난해부터 외환 재테크로 가장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5분 만에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방식인데 예측에 성공하면 베팅 금액의 최대 2배를 돌려준다고 유인했습니다. 연락 오고 있는 입금 내역은 뭔가요? 이게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에요. 일부 도박 사이트는 외환 재테크라며 SNS로 홍보도 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5곳에 16만 명이 몰렸고 전체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운영자들이 챙긴 돈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환율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것만 맞추면은 딴 돈을 받고 대개는 20에서 40대의 평범한 직장인 등으로. 경찰은 FX 마진 거래를 빙자한 도박 사이트 5곳을 적발해 238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마 수해 복구가 아직도 안 된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충주의 경우에는 7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임시주택을 전전하는 주민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 8월 장마 수해로 사상자가 13명에 달한 충북 일대. 산사태와 홍수로 제천 등 일부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작년에 말도 못했어요. 여기 도로가 토사나가고 저기 지금 집이 초토화가 됐네요. 그동안 수해 복구는 얼마나 됐을까? 불어난 겨울에 휩쓸린 가옥은 반쯤 쓰러진 채 그대로. 80대 노인이 살던 집입니다. 홍수 피해로 가옥 전체가 바닥에서 뜯겨져 나갔는데 가전제품과 집기는 여전히 널브러진 채 1년이 다 되도록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골짜기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표지판만 세워져 있고 복구는커녕 유실 방지 장치도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칩시다. 그럼 지금 국내로 막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우당창 털 수 있지. 인근 산길 도로는 폭우로 차선 하나가 유실됐지만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산사태가 벌어졌던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 조각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고 가드레일도 부서졌는데 복구 작업이 장마 전에 끝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들은 아슬아슬 지나가고 배수로 작업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장마 전이요? 여기도 장마 전에 못 끝날 것 같은데요. 홍수가 덮친 마을 수해 복구도 미진합니다. 이거 집이 이거 다 쓰러졌잖아 이게 우리 집이. 수재민은 여전히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못 벗어나고 물이 넘친 개천은 지난해 쌓은 모래부대가 사가 위태로운 상태. 임시로 했던 거예요. 돌로 임시로. 침략만 하고 오질 않으니까. 충주시 관내 수해 복구 사업은 729건인데 지금까지 절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730건에 대해서 일일이 수해 대비 복구 주체가 분산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산림청이나 개인 땅 산주가 있고 또 위에 중간에는 또 도로가 있고 밑에는 또 지자체 다 소관 부처들이 달라요. 충주시는 7월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올해 또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걱정이야. 우린 이게 빗소리만 나면요 경기를 일으켜요.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는 혹시 모를 실종이 항상 걱정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일부 지자체가 위치 추적 장치가 달린 스마트 깔창을 발달 장애인의 신발에 넣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 깔창이 만약의 사고뿐 아니라 일상 속 자립 능력도 키워주고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30대 후반의 김현 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3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GPS가 달린 스마트 깔창을 신발에 넣어둔 덕분에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망가는 걸로 자기 이제 기분을 표현하거나 자기 기분이 언짢다는 걸 표현하는데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리고요. 오차 범위는 100m 이내인데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면 보호자의 휴대폰에 알람도 울립니다. 이 덕분에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는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혼자서 이런 자립 활동을 하는 것을 이 스마트 앱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스마트 깔창을 신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동선에 따라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목걸이나 팔찌 등의 실종 예방 제품들과 달리 깔창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거부감도 덜합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거. 심부름도 한번 시켜보고 학교도 혼자 한번 가보고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송파구와 성동구 등의 지자체에선 발달 장애인을 비롯해 대상을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걸 추진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정치 편향 논란이 적지 않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이 정책 추진에 오히려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된다면 시민들의 뉴스 소비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가 공개한 안에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는데 편집권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포털의 뉴스 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가 정한 언론사의 뉴스를 포털 뉴스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언론사 뉴스의 노출 빈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언론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는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사들만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니 포털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권한을 시민협의체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이 더 많은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야당은 임기 마지막 해가 돼서야 추진하냐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민주당이 2차 추경안에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포함시키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보다 3분기에 돈을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의 10%를 예산에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취약계층은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을 회복에 재정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늘어난 사용액의 10% 정도를 카드 포인트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상한액은 3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역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민주당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2조 7천억 원 증가한 만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도 가능한데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늘어난 세수는 나라 빚을 상환하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만큼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당정 갈등 국면에서 수차례 후퇴하며 홍두삼이란 비판까지 받아왔던 만큼 이번에도 대선을 앞둔 여당의 뜻을 굽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카드 캐시백이 상대적으로 현금 소비가 많은 취약계층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카드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밤사이 열린 회의에서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2024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앞당겼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올해 10월이나 11월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본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 10월이나 11월이었습니다. 경제학자와 금융권 전문가 9명 가운데 8명이 이렇게 연내 인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대부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점쳤지만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자 상한보다는 많이는 못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물가 상승과 집값 급등, 가계 부채 증가 등을 금리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동산 과열에 대한 얘기도 계속 가계 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대부분은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봤지만 미국이 올해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린 뒤 우리가 따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확신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기는 좀 부담이 돼.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커지는 만큼 부채 규모를 조정하고 위험자산 투자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의 모친이 허위 사실로 독립유공자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훈처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취임 후 정치 편향성 지적이 계속된 김 회장인데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가짜 유공자 등록을 했다는 의혹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 권현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990년 보훈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김원웅 광복 회장 모친의 이름은 전월순입니다. 김 회장은 모친의 본명은 전월선이었지만 가명을 썼다고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성들을 잘 인정 안 할 때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충칭에서 여성 군복 입고 찍은 사진 제가 하지만 광복회 개혁 모임 등은 전월수는 가명이 아니라 김 회장 모친의 친언니 이름이라며 김 회장 측이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속여 유공자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이모의 광복군 복무 기록을 삭제시키고 가짜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등록을 하고 30년 동안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한 5억가량 됩니다. 이를 착복한 보훈처가 모친의 본적지인 경북 상주시에서 가게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실제 친자매였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2019년 광복 회장 취임 후 추미애 전 장관,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잇따라 상을 주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낳았습니다. 추미애 장관께 이 상을 드리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복회 측은 TV조선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홍콩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언론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을 앞서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중국과 홍콩에 특단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편집장 등 언론인 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창간 26년 만에 폐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사옥에 경찰 수백 명이 들이닥칩니다. 주요 임원들이 수갑을 찬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홍콩 경찰 500명이 빈과일보를 급습했습니다. 발행인과 편집국장 라이언로 등 임원 5명을 체포하고 기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빈과일보의 자산 26억 원도 동결했습니다. 就一共咧係凍結咗3間嘅公司嘅資產，分別係同埋 AD Internet Limited， 一共咧係凍結咗1800만。 경찰은 빈과일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홍콩과 중국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30여 건 썼는데 이게 홍콩 보안법이 금지하고 있는 외세와의 결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홍콩 보안법은 이 혐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악용될 거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를 체포하고 라이의 개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라이는 불법 집회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이미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현지에서는 빈과일보가 창간 26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중국이 내년까지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만들기로 하고 정거장 모듈을 지상 450km 우주에 띄어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향했습니다. 중국이 우주 굴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3명을 태운 우주선이 불꽃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선저우 12호는 발사한 지 10분이 지나 로켓을 떼어내고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텐궁 프로젝트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我宣布神舟12号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선저 후 12호는 7시간여 뒤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테너와 도킹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테너에서 석 달간 지내며 우주선을 수리하고 과학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중국은 이례적으로 발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출정식을 가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역대 우주 비행사들을 기념하는 영상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내년까지는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 운영 중인 국제우주정거장은 2024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이후로는 지구 궤도상에는 중국의 우주정거장만 유일하게 남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휴전선 남쪽 민간인 통제구역은 전 국토의 1%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좁은 이 지역에 사냥, 두루미 등 국내 동식물 4,3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립공원 수준인 거죠. 서영일 기자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적은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통제구역. 훼손되지 않은 자연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멸종위기 1급 사냥에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솥동구리도 살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5년간 민통선 북쪽 구역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서식이 확인된 동식물은 4,315종에 이릅니다. 1제곱킬로미터 면적당 생물종의 수를 비교한 결과 민북 지역은 국가의 중요한 법정 보호 지역인 국립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냥 등 멸종위기 44종 가운데 두루미와 제두루미, 사양노루, 버들가지는 민북 지역에서만 서식하거나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북 지역을 5개 권역, 39개 경로로 나눠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보호가치가 높은 12개 경로를 우수경로로 선정하고 개발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6개 경로는 생태계 보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격의 살아있는 전설 진종호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역대 최다 메달을 겨눕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사격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굳건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아테네부터 리우까지 올림픽 4개 대회에서 무려 메달 6개. 주종목 50m 권총 3연속 금메달. 사격의 신 진종호가 도쿄에서 5번째 올림픽에 나섭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올림픽보다도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올림픽일 것 같아요. 뭐 은퇴 경기는 아니냐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불혹이 넘었지만 대표 선발전 막판 대역전극으로 도쿄행 막차를 탔습니다. 선발전 도중 들었던 쓴소리가 자극이 됐습니다. 종호 이제 더 이상 사격 그만하라. 이제 은퇴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세계 신기록 사서 내가 이 판세를 엎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선발전을 했고 올림픽 통산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낸 진종호. 하나만 더하면 양궁 김순영을 넘어 한국 선수 역대 최다 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종목인 50m 권총은 폐지돼 열리지 않지만 10m 공기권총 남자 개인과 혼성 단체전에서 이관왕을 노립니다. 물론 역사에 남고 좋겠죠. 하지만 그 7번째 메달이라는 것 때문에 제 사격하는 데 집중력을 방해받고 싶진 않아요. 얼마 전 국가대표 선수의 폭언 등 괴롭힘에 의한 자격정지 스캔들로 사격계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 진종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선전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사격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떨치겠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초여름 보릿고개의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백성들은 한 해의 기중을 점쳤습니다. 소쩍궁 하고 울면 솥이 작으니 큰 솥을 준비하라는 소리라며 풍년의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소퉁 울면 솥이 텅텅 비는 흉년이 든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렇듯 밥 짓는 솥은 백성들에게 삶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그저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머리 조아리는 부뚜막의 조왕신이었습니다.
그런 소치를 스스로 뒤엎고 내던지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3년 전 폭우가 퍼붓던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솥단지를 내던졌습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내지른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정부가 50인 미만 영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7월부터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해달라는 중소업계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영세 기업들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난에 코로나까지 겹친 극한 상황에서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치명적이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그래서 1, 2단계처럼 계도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대상 기업의 93%가 감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업계가 조사한 56%와는 온도차가 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로 용접, 금형, 열 처리를 해서 납품하는 풀뿌리 제조업입니다.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는 근로자들은 생활비를 대려고 결국 투잡을 뛰어야 할 형편입니다. 자금난과 인력난의 뿌리 산업이 흔들리면 중견기업도 연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전 국민 지원금을 준 데 이어서 다시 위로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환급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영세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호소하는 52시간제 유예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52시간제이기에 생존의 솥단지를 뒤엎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제도로, 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삶이라는 게 어디 그리 간단하던가요? 시인의 귀엔 소쩍새 소리가 눈물 훔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소쩍쩍 훌쩍. 시인은 누군가 울 땐 가만히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모질고 각박한 삶을 버텨내느라 훌쩍거리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라고 했습니다. 6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솥단지 뒤엎기였습니다. 오늘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더니 일부 지역은 비가 약하게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량은 5mm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양이 매우 적고 내리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서울이 24도, 청주 26도, 대전은 25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7도, 전주와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볕이 강해지면서 날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